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이네요. 8월 15일 월요일이고요.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제77주년 광복절인데요.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낸 독립투사의 애국심과 그 높은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한 마음 잊지 않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또 오늘은 주말과 이어지는 법정 공휴일인 만큼 날씨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지난 주말 충청 지역에 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충남 부여군에 시간당 110mm의 물폭탄이 쏟아졌는데요. 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각종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오늘도 중부를 시작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까지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북한에서 정체전선이 내려오면서 오늘 오후부터 중부를 시작으로 시간당 5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밤부터는 전북을 비롯한 남부로 차차 확대되겠는데요. 내일까지 경기 동부와 충청, 전북과 경북 서부에 150mm 이상, 그 밖에 전국에 30에서 100mm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열기가 식지 못해 열대야가 나타난 곳도 많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서울은 27.5도, 강릉은 28.9도, 제주는 28.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 30도를 웃돌겠고요. 습도가 높아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서울은 30도, 강릉은 33도, 대구는 35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대부분 화요일에 그치겠지만 남해안은 수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전국에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나 붕괴 사고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저지대 침수도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구 시설 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중부 집중호우 피해 속출입니다. 지난 8일 기록적인 폭우가 시작된 이후에 오늘까지 비 피해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4일 현재 14명이 숨지고 실종자가 4명에서 충남 지역 폭우로 2명이 추가돼서 6명으로 잠정 집계된 상황입니다. 특히 주말 사이에 충남 부여군 일대에는 1시간 동안 11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시간 만에 30mm 이상의 비가 오면 집중호우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근데 1시간여 만에 110mm 이상이 왔다는 거 정말 피해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폭우 피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특히 비가 집중된 이 부여와 청양에서는요, 2명이 실종되고 산사태와 농경지 침수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충남도 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요, 이 소형 트럭이 물길에 휩쓸리면서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 각각 1명이 지금 실종된 상태인데요. 운전자가 차에 탄 상태에서 차가 떠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방서에 직접 신고를 해서 이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이 즉시 출동해서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 하천 다리 밑에서 차량만 발견이 되고 인명 구조는 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그래도 현재까지 수색 작업을 열심히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도로 유실이나 농경지 침수 피해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여군 은산면과 규안면 일대 멜론, 수박, 포도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이 시설하우스 170여 헥타르가 침수된 상황이고요. 보령 청라면 등지에서도 논 30여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폭우로 충청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모두 200여 헥타르 이상의 토지가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수해 복구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곳도 있는데 중부 지역에 이렇게 다시 또 폭우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네, 걱정입니다. 안타깝게도 또다시 비가 쏟아진다고 하는데요. 물론 지난 집중호우 때보다 총 강수량은 좀 줄어들겠지만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내리는 형태는 비슷할 것으로 예상돼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늦은 오후부터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6일에는 정체전선이 차츰 남하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특히 중부지방에서 정체전선이 머무르는 지역에서는요, 국지적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가 또 많이 온다는 예보 때문에 걱정인데 주변 꼼꼼히 챙기고 한번 다시 보고 해서 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마트 치킨이 소환한 가격 논쟁입니다. 치킨 한 마리 가격 2만 원 시대입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고물가로 이렇게 소비자들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대형마트들이 10,000원 이하 치킨을 판매하고 나서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와의 치킨 전쟁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야 환호할 일이지만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가격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요즘 그 치킨 가격이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치킨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끝났다고 보는데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폭발적입니다. 네. 명품을 사기 위해서 아침에 줄 서는 걸 오픈런이라고 하잖아요. 치킨을 사기 위해서 치킨런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요, 지난 6월 30일 H 대형마트에서 이 물가 안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6,000원대 치킨을 출시한 것이 그 시작이었는데요.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서 인기가 올라가니까 이 마트에서는 초복에 5,000마리 치킨을 선착순 4,990원에 판매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때 전국 대부분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줄을 서서 치킨을 사갔다고 하고요. 준비한 물량이 1시간 만에 모두 완판됐다고 합니다. 출시 이후에 이달 10일까지 팔린 치킨만 32만 마리가 넘는다고 하고요. 분당 계산하면 1분마다 5마리가 팔린 그런 셈인데요. 정말 인기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흥행에 발맞춰서 이 다른 대형마트들도 10,000원대 치킨을 앞다투어 출시하고 있어서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도 대형마트에서 그 저렴한 가격에 치킨 판매한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네. 벌써 12년 전이에요. 아, 그래요? 네, 2010년에 이 L마트에서 5,000원의 통 큰 치킨을 판매하면서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었는데요. 지금이랑은 조금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 대기업 계열사에서 이렇게 치킨까지 골목 상권의 이 대표적인 음식까지 판매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자영업자들 당연히 반발했고요. 소비자들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면서 판매가 중단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소비자들, 우리 대중들의 어떤 느낌이나 그 표현 방법이 그때하고 좀 다른 거죠. 마트 치킨에 대해서. 지금은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 게요. 사실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이 치킨 업계들이 유례없는 특수와 호황을 누렸는데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배달앱 업체들이 배달 수수료까지 붙이면서 치킨 가격이 정말 금값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프랜차이즈 치킨을 배달앱을 통해서 2마리를 주문을 하려면 최소한 배달비까지 포함해서 4만 원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외식 물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이 알뜰 소비를 하려는 소비자들이 점차 늘어나게 됐고요. 이때 마트표 반값 치킨이 좋은 선택지가 돼서 치킨런 열풍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대형마트는 10,000원 이하의 치킨이 가능한데 왜 프랜차이즈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유통구조 때문인 걸로 보여요. 그게 제일 큰 이유 같은데 네. 한 대형마트 치킨 개발자가 이 동영상 플랫폼에 6,990원의 치킨을 팔아도 남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프랜차이즈 가맹 점주인 자영업자들 얘기에 따르면 생각을 들여오는 이 가격 자체부터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연간 계약을 통해서 이 생산자와 직거래를 하면서 최소 얼마 이상을 사줄 테니 가격을 싸게 해달라라고 협상을 해서 생각을 들여올 수 있는 반면에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사 마진까지 더해서 생닭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로는요. 이런 마트 치킨이 반짝 미끼 상품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이 마트에 가서 치킨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품까지 같이 구매를 하게 되면 치킨에서 큰 이익을 남기지 않더라도 마트에서는 손해볼 일이 없다라는 것이 이 자영업자들의 주장인데요. 또 최근 일각에서는 배달업 앱 업계와 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너무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배달앱 업계가 오는 10월부터 포장 주문에 대한 중개 수수료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치킨값 상승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마트 치킨 가격 논란은 예전 그 토크 치킨 때하고는 달라요. 느낌이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판매 중지로 이어지진 않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건 그 소비자들 판단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든 돈을 더 내더라도 다양한 맛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저렴한 치킨을 먹거나 소비자들로서는 굉장히 다양한 치킨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된 셈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판매자들이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일단 상황은 이렇게 됐으니까 본인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이제 힘을 집중을 해서 경쟁력을 더 높인다고 하면 이런 난관을 타개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프랜차이즈 치킨 값이 비싸긴 너무 비싸졌어요. 비싸죠. 예. 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 호텔 한 달 살기 열풍입니다. 말 그대로 이 호텔에서 한 달, 길게는 3개월까지 장기 투숙을 하는 건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객실, 빈 객실을 채우기 위해서 호텔들이 장기 투숙 상품을 내놓았는데 이 상품이 MZ세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열풍에 발맞춰서 호텔과 휴가를 뜻하는 베이케이션을 합성한 호케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고요.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앞다투어 한 달 살기를 해본 다음에 리뷰 영상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호텔에서 장기 투숙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났어요? 어때요? 폭증했습니다. 이 한 호텔 플랫폼에 따르면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장기 투숙 상품 거래액이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무려 247%나 폭증했다고 합니다. 이용객 1인당 평균 숙박 일수는 한 달을 조금 넘는 32일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MZ세대들이면 사회 초년생들일 거고 이게 뭐 경제력이 그렇게 여유로울 것 같지는 않은데 네. 호텔 숙박비가 얼마인 거예요? 그럼 한 달을 살면? 서울 시내 특급 호텔 이 하루 숙박비를 생각을 하면 사실은 굉장히 부담되는 가격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장기 투숙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호텔에서 다양한 가격의 상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대가요, 100만 원 이하부터 500만 원 이상까지 굉장히 다양한 상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가격에 무료 주차뿐만 아니라 간단한 조식 서비스에 객실, 청소에 세탁 서비스까지 또 부대 시설도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호텔에 따라서 인근의 먹자 골목이나 유명한 식당에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그런 상품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부가 서비스까지 고려를 했을 때 MZ세대들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호케이션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호텔에서 뭐 남습니까? 남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의외로 또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장기 투숙 상품을 판매를 하게 되면 주중에 빈객실이 많잖아요. 네. 이런 것들 굉장히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실적에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시설이나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MZ세대들에게 이 가격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00만 원 이하부터 500만 원까지 있다고 하셨는데 왜 MZ세대들은 이런 거에 열광할까요? 가심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감을 얘기하는 용어가 바로 가심비인데요. 사실 이게 크게 생각하면 목돈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서비스를 생각하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이게 MZ세대들의 평가라고 하는데요. 예산에 맞는 호텔을 찾아서 한 달 정도 장기 투숙을 하게 되면 일단 어떻게 되나요? 집안일 부담에서 다 벗어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부대 시설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조식 서비스도 받을 수가 있고 한 달 내내 굉장히 놀러 온 것처럼 이렇게 휴가 느낌을 마음껏 낼 수 있기 때문에 일석삼조라서 정말 매력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 적절한 가격과 이 경험에서 오는 만족감을 중시하는 MZ세대들의 욕구들을 제대로 저격한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거 이렇게 뽀드득하는 그 맛이 있지. 그 하얀 시트 이렇게. 그렇죠. 네, 호텔 한 달 살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는 만큼 돈이 보인다. 최신 경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핫한 경제 함께 해주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안건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뭡니까? 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기업들에게 이게 필수가 됐습니다. 바로 네. 디지털인데요. 디지털 전환, 예전에는 사람이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으나 이제 그 한계가 무너진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 인공지능, 로봇 등 디지털 전환으로
확 달라진 기업들입니다. 네, 사실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있어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우리 일자리를 뺏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네. 근데 그런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사람들을 돕고 있다니까 궁금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 뭐 일자리 뺏는 것보다도 지금은 이제 안전사고의 위험성에서 우리를 지켜준다. 이런 게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국내 도시가스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S사 이야기인데요. 이 기업은 지난해부터 인공지능을 탑재한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누출 여부를 점검하는 건데요. 드론에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해서 도시가스 관 주변을 탐색을 하면서 도시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을 감지하는 방식입니다. 드론이 도입되기 전에는 검침원이 저기 직접 높은 곳까지 맞아, 위험했어요. 가서 검침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드론이 도입되고 나니까 이런 수고가 덜게 됐고요. 또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크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저런 거 그 위험한 곳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저걸 대체하는 거는 저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거 진짜 네. 박수 받을 일인 것 같아요. 이제 위험한 일은 기계에게 맡기고 사람은 좀 더 안전한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정말 잘 된 일이네요. 그러니까 안전하고 효율 이 두 마리 토끼를 딱 잡은 거죠. 네. 드론이 하는 일 또 있습니다. 지하에 매설된 건데요. 바로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이 굴착공사로 인해서 파손되는 그런 사고들도 종종 있거든요. 요거를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론이 도시가스가 매설된 지역에 상공을 비행을 하고요.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굴착공사나 또 건설 장비가 접근할 때 관제센터에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런 기술은 국내 IT 서비스 빅3 기업 중 하나죠. S사에서 드론 관제 플랫폼을 개발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이 플랫폼은 안전관리를 위해서 드론의 증강현실과 인공지능을 적용한 국내 첫 사례가 됐다고 합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첨단 산업이 이렇게 제 몫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사람이 할 일을 좀 대신해주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TV 광고를 통해서 미리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바로 로봇 방역 로봇입니다. 통신회사 K사에서 방역을 위해서 도입한 AI 방역 로봇입니다. 자, 로봇이 과연 스스로 방역 기능을 얼마나 해낼 수 있을까 테스트도 중요하죠. 그래서 해봤습니다. K사가 기업 교육 전문기관 알파코와 함께 지난 3월부터 AI 방역 로봇 실증을 진행했고요. 수강생 출입이 작고 장시간 수업을 들어야 하는 밀폐된 공간에 로봇을 투입했습니다. 그 결과 AI 방역 로봇은 두 가지 면에서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첫 번째가 높은 방역 기능이었어요. 두 번째가 소음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숙해야 할 강의실에서도 적절한 방역이 가능했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네. 강의실을 선택해서 했구나. 왜냐하면 강의실은 좀 조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숙 기능이 있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방역 로봇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네. AI 방역 로봇에는요, 라이다와 또 카메라 센서 기반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일이 로봇을 조종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덜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로봇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방역을 할 수 있고요. 그동안 직원들은 강의와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AI 방역 로봇은 인체 해로운 소독액 대신에 친환경 플라스마 방식을 채택해서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또 통신회사 K사에 출시한 만큼 이 K사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24시간 지능형 관제와 원격 모니터링 그리고 출동 등 고객 케어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제공됩니다. 네, 사람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게 정말 좋은 네. 것 같아요. 알아서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것뿐이 아니고 IT 기술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우리 전통 제조업 있잖아요. 네. 여기도 디지털 전환에 주목하고 있다고요? 정유사요. 네. 대한민국 4대 정유사 중 하나인 지사의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지사는 디지털 트윈 전략을 통해서 이걸 좀 실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디지털 트윈이 가상 공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공장과 가상현실상의 똑같이 공장을 구현한 겁니다. 이런 좀 가상세계 현실과 똑같은 기술을 구현을 해서 실제로 실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바로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하는데 위험을 예측하고 최적의 운영 방안을 가상 공간에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로 공장의 운영 효율도 함께 높일 수 있게 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실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또 줄일 수 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또 정유화학시설 정비 작업에서는
화재가 가장 또 중요하잖아요. 화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질소를 투입하는 질소 분위기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작업자가 질식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그동안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사가 국내 최초로 이 작업에 로봇을 투입을 했고요. 작업자 질식사고의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로봇이 투입되면 아무래도 작업 시간이 단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 절감 효과까지 덤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국내 기업들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위험을 예측하고 또 운영 효율성도 함께 높이는 추세입니다. 네. 안전사고와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 로봇이 투입되고 그래서 그 사람과 로봇이 작업 환경을 최적화하는 여기까지 가면 괜찮네.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의 일을 다 뺏어가면 이건 또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돼. 문제가 있는 거고. 곤란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경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이번에 자동차 관련 소식 갑니다. 네,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준비한 소식은 뭡니까? 네,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핫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차차차 핫클릭. 첫 번째 영상, 요건 사고 영상은 아니고요. 네. 무더위를 날려준 오싹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남양 특집이에요? 남양 특집입니다. 네, 소복 입은 귀신인데요. 소복 입은 귀신이라니 도로에서 대체 뭘 본 겁니까? 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자, 새벽 3시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천천히 달리던 운전자. 좌회전을 해요. 좌회전 깜짝 놀랍니다. 뭐죠? 잠깐 멈춰요. 다시 볼까요? 자, 자세히 보이죠? 뭐야? 여기 흰 옷을 입은 녀석이 자, 누워서 다 범퍼에 다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사람인가요? 귀신인가요? 자, 겁이 난 운전자 황급히 후진해서 저 뭐야? 브레이크랑을 쳤습니다. 저거 뭐예요? 깜짝 놀랐겠네. 여자요? 네. 사람이었어요? 사람입니다. 아니, 촬영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네. 뭐야, 갑자기 왜 저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아, 운전자 말에 따르면 당시 30대에서 40대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흰 잠옷을 입고 누워 있었다고 왜 합니다. 저래? 더 놀라운 건 여성이 다리를 꼬고 신발도 옆에 가지런히 둔 상태에서 운전자를 또 보고 팔을 휘저었대요. 이게 무슨 좀비인 줄 진짜?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너무 놀랐겠죠. 술 마셨나? 운전자가 네. 너무 섬뜩했고 또 비켜달라고 말을 걸면은 진짜 막 좀비처럼 막 달려올 것 같아서. 하면서 달려올 것 같았다고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무엇보다 이렇게 사람이 누워 있다 보니까 바닥에 어쩌면 뭐 사고 현장인가 싶어서 놀랐을 것 같은데 맞아요. 경찰에 뭐 신고는 했나요? 그 당시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후 운전자의 지인에게서 들은 정보에 따르면 네. 다행히 다른 사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영상의 운전자는 좌회전할 때 사람의 형체가 딱 있는 걸 보고 멈춰서 사고를 피할 수가 맞아요. 있었잖아요. 멈췄어요. 이렇게 그 야간 주행을 할 때 특히 좁은 골목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회전할 때는 무조건 속도 줄이시고 그리고 이상한 형체가 보이면 창밖으로 혹시 뭐가 있진 않은가 꼭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궁금하네. 왜 거기 있었지? 아니 저기 지금 길거리에 누워 있었던 건데 저걸 운전자가 못 봤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그러니까. 거죠. 저 좁은 길에 네. 못 보고 지나갔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럼요. 밤에 위험한 짓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네. 어우 저건 진짜. 아 지금 소름 돋았잖아요 보면서. 자 다음 영상은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영상은 어린이의 믿음을 깬 어른입니다. 아. 손을 들고 길을 건너는 아이들 보면 정말 귀엽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교통법규를 잘 지키려고 흐뭇한 마음이 드는데 네. 그렇게 내가 교통법규를 지키면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믿음을 무참히 깨버린 사고가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차량 신호가 초록불에서 노란불로 바뀌었죠. 바뀌고요. 네, 아이들이 길을 건너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그러네요, 보일 그러네. 거예요. 저기 그런데. 원안 보이시죠? 네, 이렇게 손을 들고 건너가요. 그런데 갑자기 녹색 신호에 저렇게 어떡해. 차가 달려와 버립니다. 결국 길을 건너던 아이와 충돌하고. 어머, 저 뭐 어떡해. 속도 제법 아니 된 것 놀랐어요. 아니 보니까 정말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뀌어서 그쵸. 또 아이는 또 착하게 손도 들고 건넌 건데 억울하게 자동차랑 부딪히고 말았어요. 어떻게 됐지? 네. 아이 상태 어때요? 영상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다행히 아이는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또 제보자의 후방 영상을 보시면 당시 사고가 일어날 때 좀 자초지종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제보자의 차 뒤에 경차가 서 있다가 제보자가 멈춰 서니까 경차가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그리고 그대로 횡단보도로 가버립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손 들고 지나면 무사히 건널 거란 아이의 믿음이 다 완전 깨진 게 깨버렸어. 너무 안타깝다.
몸도 마음도 잘 추스렸으면 좋겠다라면서 아이를 향한 걱정과 또 응원의 메시지를 그렇죠. 함께 보냈습니다. 저기 분명히 빨간불이었고 아이가 네. 건너고 있는 상황인데 그 경차가 그냥 훅 지나가 버렸어요. 이거 처벌받지 않습니까? 당연히 처벌받죠. 네.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선량한 시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걱정들 하시는데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고 본인이 과실이 없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10대 중과실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신호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과속이라든지 특히 이번 사건 같이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고 피해자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신호도 준수하시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른으로서 이 제일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은 탁 손들면 다 쓰게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죠. 이 아이가 손을 탁 들고 건너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맞아. 탁 서줘야지. 그 아이 안전을 지켜줘야죠. 거기서 훅 지나가면 그거 어른답지 않죠. 맞아, 네. 맞아.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영상은 예의 바른 자해 공갈단. 예의 바른? 네? 예의가 바른 잘못 붙은 거 아니에요? 예의 바른? 진짜로 예의가 무슨 바릅니다. 일이에요? 제가 자해 봤는데 정말 이 차 예의가 바르더라고요. 지나가는 차에 발이 밟혔다면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뭐 자해 공갈단이 있죠. 네. 그런데 그 여성의 모습이 버스 CCTV에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한 여성이 버스에서 내립니다. 내려요? 내리죠. 내렸네요. 그리고 자 가면 뭐예요? 되는데 뭐 일부러- 팔을 들이밀어요. 일부러 자, 그러네. 팔을 들이밀고 발? 자 손을 허리춤에 대요. 그리고 기다려요. 이 발은 어머. 내 발이 아니에요. 뭐야? 내 발을 저렇게 버스 바퀴 뒤에 내는 갑자기 버스 기사 내립니다.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인사를 하고 갑니다. 편하게, 죄송합니다 하고 아이고, 참. 안녕히 계세요 하고 뭐야, 가방 왜 저래? 챙겨서 유유히 진짜 길을 어떻게 떠납니다. 너무 황당하게 바라보고 있는 저 버스 기사의 허탈한 뒷모습. 네, 이 영상이었습니다. 아니, 아, 멀쩡히 저거 진짜. 버스에서 내려서 저는 뭐가 신발이 빠져서 꺼내려고 하는 줄 알았어. 발을 대고 저도요.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사님 뭐예요? 나 출발해야 되는데 뭐예요? 발 끼었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또. 왜 저랬어 진짜. 자, 방금 보신 영상 지난달 11일 네. 경기도 용인시의 한 거리에서 실제로 촬영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이 승객이 버스에서 내린 후에 안 가고 있는 걸 발견하고 버스 기사 좀 이상해서 뭐 하냐고 물었던 이 여성이 죄송합니다 라면서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이후 별다른 일은 생기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이런 승객이 있으니까 우리 모두 주의하자 하고 회사 내부 차원에서 공유한 영상인데 이게 너무 황당하니까 누군가의 온라인에 공유한 거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짜 황당하네요. 버스 밖 그 CCTV에 떡하니 찍히는데 네. 본인만 몰랐던 것 같고요. 지금 미수에 그쳤잖아요. 그래도 처벌받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공갈 미수도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 자해 공갈 행위 다 하시는 것처럼 저렇게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해놓고 맞아요. 사고 피해자인 척하면서 사람을 공갈해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보험금을 타내려는 그런 네네. 행위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이나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갈죄 성립하게 되면요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보험사기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맞아.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수범도 이게 처벌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행에 착수가 있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 네네. 당연히 이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뭔가 액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일단 나야지 뭐 좀 공갈을 해서 협박을 너무 해서 얌전한 걷어내려고 액션이었어. 하거나 네. 아니면 보험금 청구 행위를 하거나 뭐 이럴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은 사고 자체도 나지 않고 그 전에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실행에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서 미수범 처벌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CCTV 요즘에 다 있거든요. 네. 버스에는 4대 정도 기본적으로 설치된다고 네. 해요. 내 외부 당연히 다 찍히고요. 좌우까지 다 찍히니까 요즘 CCTV 때문에 절대로 이런 범죄에서는 더욱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영상은 안타까운 게 아니고 안쓰럽네요. 안쓰 저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근데 혹시 이거 저분이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아유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거 바로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거. 그래. 괜히 그런 짓을. 자 다음 영상 가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영상은 발 말고 엉덩이 조심하세요. 네, 엉덩이를 내밀었어요. 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에 따라가다가 네. 밑에 깔릴 뻔한 운전자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오. 어떤 영상일까요? 함께 보시죠.
자, 인천의 한 교차로입니다. 굴착기 뒤에서 서행하던 운전자. 그런데 갑자기 굴착기 허이짝. 허이짝. 네, 다행히 운전자의 차를 깔진 않았지만 굴착기가 추락하면서 차가 위아래로 통통 뛰었고요. 그 과정에서 제보자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뒤따르던 큰 사고 안 나서 다행이긴 한데 굴착기가 급정가는 과정에서 뒤차에 이거 흠집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쵸? 하지만 이제 제보자에 따르면 이 굴착기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자 측은 과실 30%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굴착기 운전자가. 제보자의 차가 더 뒤에 있었으면 안 부딪혔을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보자는 자신이 거리를 충분히 두고 서행을 했지만 굴착기가 급정거를 했다가 제자리로 오는 과정에서 대처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굴착기가 뒤로 밀렸는지 밀렸다면 얼마나 밀렸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네, 최종 과실 비율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운전 시작하면서 항상 듣는 말이 안전거리 확보잖아요. 이번 사건 보면서 더 한 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도로를 이제 주행을 하다 보면은 앞에 이제 지게차나 굴착기 닿으면 답답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차량이 과연 도로를 운행해도 되나? 근데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일정 무게 이하의 지게차나 굴착기도 이제 도로 교통이 가능한데, 근데 이제 뒤에서 이제 막 빵빵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가라고. 근데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차량은 평균 속도가 3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뒤에서 진득하게 기다리셔야 되고요. 더군다나 이런 차량 같은 게 제동거리가 짧기 때문에 자칫하면 사고가 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상 보셨죠? 굴착기는 급정거를 하면 뒤가 들립니다. 들렸다가 떨어져요. 그리고 이게 털썩 내려앉기 때문에 안전거리 확보 더 안전하게 거리를 두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은요? 네, 끝으로 보여드릴 영상입니다. 이거 보험 사기 아닌가요?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벌어졌던 일인데요. 20대 여성이 서행 중이던 택시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사거리에서 택시가 직진 신호를 받죠. 정상 운행합니다. 그런데 저기서 갑자기 여성이 뛰어듭니다. 그러더니 휘청거리면서 택시 본인 위로 갑자기 쓰러져요. 와서 부된 것 같은데? 네, 택시기사가 여성이 괜찮은지 차량 밖으로 나와서 살폈고요. 얼마 후에 여성은 스스로 일어나서 화면 밖으로 저렇게 사라져버립니다. 빨간머리 아줌마 그러면 안 돼. 일부러 뛰어드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이거 뭐 좀비 특집도 아니고. 일부러 부딪히잖아요. 아니 뭘 찍었나? 테스트해봤나? 뭐는 모르겠어. 왜 저는 그랬어? 왜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는데요. 택시기사의 자녀라고 밝힌 작성자는 아버지는 분명히 여성을 보고 정차를 했고 또 여성이 일부러 본인 위로 몸을 던진다. 이게 정말 보험 사기가 아니냐 이런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그냥 들어와서 거야. 이렇게 부된 거죠. 보이잖아요, 의도가. 근데 택시 기사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데 이게 그쵸? 조사를 받는 과정이. 그렇죠. 네네네.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의 만취로 인해서 벌어진 해프닝으로 밝혀졌습니다. 여성은 술에 취해서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보험 사기는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면서 택시기사의 과실도 없기 때문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취로 인한 해프닝이었다. 요거 다행이긴 한데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고의로 사고를 벌인다면 이 역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처벌받아야 됩니다. 보험 사기 10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어서 일반 사기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고요. 만약에 편취한 이득액이 5억이 넘는다, 보험금 많이 탔다, 그러면 특가법 적용돼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자동차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인데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전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1,000원도 아니고 1,000만 원 보낸 남편입니다. 자, 이거 무슨 일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 꽁트를 준비했습니다. 아내 역할은 제가 하고 남편 역할은 이재영 님이 하시고 이 사연은요 온라인 게시물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즐거운 신혼생활을 즐기던 중에 저는 남편의 통장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용도를 알 수 없는 돈이 매달 50만 원씩, 100만 원씩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오고 있지 않겠어요? 여보,
당신 매달 50만 원 이상 통장에서 나간 흔적이 있던데 이거 대체 어디다 쓴 거야? 그거 맞구나. 아니, 사실 우리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려고 여행 자금 모으고 있었어. 시부모님 여행 자금이었어? 아우, 50만 하네. 진작 말하지. 그런 좋은 일이면 내 월급도 보내줄 텐데 아끼지 말고 팍팍 모아. 정말 역시 내가 결혼하는 정말 잘했다니까. 당신 때문에 지금 하늘이 아주 난리가 났대. 왜? 천사 한 명이 없어졌단 말이야. 천사를 찾았어, 뭐. 그렇게 남편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는데 이럴 수가. 남편이 부모님께 드린다고 돈을 모은다는 건 싹 다 거짓말이었어요. 이미 돈은 1,000만 원쯤 냈는데 말이에요. 당신! 아주버님이랑 전화해보니까 여행 자금 들어본 적도 없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동안 돈 어디다 쓴 거야? 어디다 보낸 거야? 누구한테 보낸 거야? 여보, 진정하고 들어. 사실 내가 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사고가 나서 식물인간이 됐어. 그래서 그 여자친구 부모님께 생활하시라고 생활비를 내가 조금 보낸 거야. 천사가 없어졌다 하늘에? 말이야 방구야. 아니 그동안 그럼 전 여친한테 돈을 1,000만 원이나 보냈다는 거야? 당신 미쳤어? 아니 미쳤냐니? 아니 당신 같은 천사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당신 착하잖아. 당연히 나를 이해해줘야지. 미쳤어. 아니 착한 것도 한계가 있지. 어떻게 저를 속이고 1,000만 원씩이나 전 여친한테 보낼 수가 있어요?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제가 정이 없다고 화를 내는데 이거 진짜 제가 봐주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뭐지?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거 아내는 좀 당황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네. 두 가지의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작성자는 돌 지난 아이가 있는 20대 후반의 여성인데요. 출산 휴가로 쉬는 동안 남편이 생활비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다음 달쯤부터 이제 남편의 통장에서 좀 용도를 모르는 돈이 매달 50만 원씩 또 많게는 100만 원까지 빠져나간 걸 발견하게 됐는데요. 남편에게 돈의 행방에 관해서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부모님께 드리는 돈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달 50만 원 이상 빠져나가면 가게에 좀 부담이 되긴 하잖아요. 그쵸. 근데 부모님한테 드리는 거라니까 우리 남편이 효자구나 하고 그냥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남편의 거짓말은 그로부터 딱 10개월 정도가 흐른 뒤에 아주 우연히 드러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남편 형의 집에 놀러 갔는데 아내가 형에게 요새 같은 세상에 아들이랑 딸이 돈을 모아드리다니 아버님, 어머님 정말 좋으시겠어요 라고 칭찬을 건넸는데 남편의 형이 의아하다는 듯이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올해는 힘들어서 돈은 내년부터 모으기로 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딱 걸렸죠. 아내가 남편의 거짓말을 알게 됐을 땐 이미 1,000만 원 정도의 돈이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돈이 아니었으면 그 1,000만 원 가량의 돈은 어디다 쓴 거예요? 남편이 털어놓은 사연은 정말 드라마였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전에 오래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10개월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손상을 입어서 식물인간이 됐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이 전 여자친구의 부모님께 매달 돈을 조금씩 드렸다는데요. 이 말을 들은 아내 당연히 분노했고요. 아내는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그들이 불쌍하지도 않냐고 나를 다그친다라면서 호소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 아이도 돌도 지났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돈이 많이 나갈 순간이 이것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10개월 동안 1,000만 원이 나갔다? 그때 속였다? 저라면 남편 너무 꼴보기 싫을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일단 한번 깨졌고 맞아요. 가족도 아니라 전 여자친구의 가족에게 1,000만 원 정도를 보냈다? 이게 아마 첫 번째 반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일어납니다. 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에서 두 번째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누리꾼들이 이렇게 추측을 했어요. 네. 전 여자친구가 식물이라니 나 같으면 그 말 못 믿겠습니다라는 반응, 또 남편의 해명이 더 수상하다 이런 반응이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매달 50만 원, 100만 원 이 금액을 꾸준히 보낸다는 걸 보니까 아이의 양육비 아닌지 조심스럽게 의심 한 표 던져봅니다라는 의견을 다수의 누리꾼이 남긴 겁니다. 네. 누리꾼들. 남편의 이상한 변명도 그렇고 네. 또 매달 50만 원씩 나가는 그 돈이 양육비
양육비와 설마? 비슷하다. 네. 설마 누리꾼들의 설마. 이런 의혹이 맞은 겁니까? 요즘 설마. 누리꾼들이 그냥 수준이 장난이 아니에요. 천재적이고요. 아마 변호사 같아요, 제 생각에. 딱 맞았습니다. 자, 이 아내가 일단은 남편이 의심스러우니까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아, 그래. 그럼 당신이 좋은 일 하니까 네. 그 여자 이름 대라. 병원 대라. 나도 찾아가겠다. 남편이 못 대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살짝 떠봤어요. 혹시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거 양육비 아니야? 그 남편이 액수가 정확하네. 어떻게 알았어? 깜짝 놀랐어. 딱 밝힌 거예요. 사실은 혼외자가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혼외자가 있어서 그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매달 보낸 거였어요. 아 근데 누리꾼들의 조언이 아니었으면 이 아내분은 평생 영영 몰랐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 아이는 그 언제 나왔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낳은 아이인가요, 그러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아내가 배신감 느낀 이유가 있었는데요. 저도 이 사연 읽고 진짜 분노가 부글부글 뭐야? 너무 분노가 폭발했는데 이 남편이요 아내가 입신했을 때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간 거예요. 말도 안 돼. 거기서 동창생을 만나서 외도 아이고. 행각을 벌인 겁니다. 그러다가 이 상대 여성이 임신을 했는데 남편이 나 아이 있고 가정 있는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 상대 여자가 나는 네가 첫 남자다. 이 아이 절대 꼭 낳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만나게 되고 산부인과도 같이 가주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애정 관계가 싹트게 된 겁니다. 아이고. 결국에 아내가 출산한 이 다음 달에 이 외도 여성도 아이를 출산했다고 하고요. 남편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혼외자의 양육비를 보내왔던 거죠. 아내가 임신했을 때 외도를 해서 한 달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다. 아, 슬프다. 양육비를 대고 있었다. 네. 이거 배신감? 아내 배신감. 그렇죠. 엄청나죠. 이건 뭐 진짜 사랑과 전쟁입니다. 네. 모든 게 들통난 남편은 아내에게 양육비 문제는 내가 해결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는데요. 뭐 이게 용서가 통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 아내가 바로 그냥 뺨을 올려붙였고요. 주위 사람들에게 이 남자 두 집 살림한다고 소리를 친 다음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합니다. 또 시댁에도 전화를 해서 외도 사실을 알렸는데요. 시부모님은 자신들은 이 사실을 정말 몰랐다. 철없는 아들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을 했고요. 외도한 동창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네. 일이 커졌죠. 그렇죠. 남편의 외도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건데 남편에게 그 혼외자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별다른 증거 없이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혼외자만큼 확실한 증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확실한 증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혼외자가 의심은 되는데 남편이 인정을 안 하는 경우예요. 이상하게 뭐 남편 SNS 보니까 뭐 자꾸 이제 어떤 어린아이랑 이제 올리는데 누구냐고 뭐 내가 그냥 아는 애야. 친구 아들이야, 친구 딸이야. 근데 남편 아이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걸 뭐 억지로 뭐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없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호적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에 올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의심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렇게 반드시 이제 남편을 상대로 이제 이혼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또 상간녀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셔야겠습니다. 한 달 간격으로 태어난 애들이 무슨 이거 죄냐고. 맞아. 그렇죠. 그럼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죄가 없죠. 이 남편 진짜 돈 열심히 벌어서 속죄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남편이 만약에 이혼하고 이 원래 법률혼 사이에서 난 아이를 이 아내가 데려가게 되면 양육권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남편은 당연히 양육비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혼외자도 자기 자식이잖아요. 맞아. 당연히 아빠로서 양육비를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랑 자녀 입장에서는 좀 당연히 청천벽력 같은 일이겠지만 우리 법률에서는 혼외자도 이 상속재산을 법률혼 사이에서 난 자식과 동일한 비율로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생부가 아이를 그러니까 내 친자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사망을 했다고 하면 이 생부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 고인의 자녀들과 유전자를 대조해서 DNA 검사 같은 걸 통해서 친자로 인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속재산 분할이 이미 다 끝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 혼외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상속재산이 침해받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그러니까 만약에 인지청구를 했다고 하면 인지청구 판결이 확정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회복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용한 상담소 이호선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들어와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사연을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바로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0년 차에 접은 60대 남자입니다. 저는 아내가 뭐만 있으면 처가댁에 다 퍼줘서 고민이에요. 어느 정도냐면요. 저희 집에 새 가전제품이 없거든요. 아내가 새로 산 건 다 장모님 갖다 드려서 헌금만 남아있어요. 또 누가 가끔 몸에 좋은 음식이나 귀한 선물을 주잖아요. 제가 입에 대볼 새도 없이 다 장모님이나 쟤들 집에 가 있어요. 처음에는 아내가 원래 정이 많아서 다 퍼주는 스타일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또 시댁에는 10원 한 푼 쓰는 것도 아까워하더라고요. 참나. 친정에는 장인 장모님 용돈도 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보험료까지 내주면서 말이에요. 또 얼마 전에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근데 장모님 농사일을 같이 도와야 한다고 저만 두고 처가댁에 또 간 거예요. 와, 30년을 같이 살아도 남편보다 처가가 먼저인가 싶어서 서럽더라고요. 근데 제일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다고 해서 제 아내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사랑받고 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는 7남매 중에 5째인데요. 장모님 장인어른도 옛날 분들이시니까 그저 아들이 최고다 하면서 딸아들 편애해서 키우셨더라고요. 근데 부모님한테 받을 거 다 받은 아들들은 처가에 일 생기면 도망가기 바쁘고요. 오히려 지원 한번 제대로 못 받은 딸들이 못쟁이도 안달이에요. 저는 아내가 왜 이렇게 처가댁에 못 보여서 난리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아내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가에, 그러니까 저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친정에 네. 다 퍼주는 그 아내 때문에 고민이다. 그렇죠. 속상하실만 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고 이제 아내의 손길이 필요한 때기도 하거든요. 더더욱. 근데 아내는 계속 친정에만 잘하니까 좀 마음이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집 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집이 꽤 있지만 그 남편들 어디 가서 이 얘기 잘 못해요. 왜냐하면 실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괜히 내가 쫌생원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또 반복적으로 했을 때 나이가 들면서 사실상의 가족의 실권이 아내에게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 집 안에서도 표현을 잘 못하고 집 밖에서도 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그 아내 집 곧 처가 쪽은 굉장히 좋을 것 같잖아요. 딸이 너무 잘하니까 또 충성하면서 이렇게 효도 잘하는 딸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남편은 지금 굉장히 섭섭함을 또 경험하고 또 시가 쪽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함께 살아온 세월이 30년이 넘었는데 무지하게 싸웠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남편이 가지고 있는 섭섭함도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사례를 가지고 직접 나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용기 내셨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친정 가면 뭐 하나 가져와 볼까 하고 냉장고 좀 도둑이죠, 다른 열어보고 도둑이죠. 네 그런데 저희 비하면 이분은 진짜 효녀는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좋은 걸 계속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마음도 쓰니까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정도를 넘어서면 너무 지나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이 남편분의 눈에는 지나치게 비치는 거고. 그죠. 그렇다고 아내한테 당신 너무 그쪽만 신경 쓰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부터 이제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뭘 했다 그래! 라고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감당이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 사연 보내주신 남편의 서운한 포인트가 그거예요. 아내가 원래 우리 아내는 정이 많아요. 잘 퍼주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처가에 그렇게 잘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시댁에는 10원도 안 줄 정도로 아주 인색한데 친정에만 그렇게 다 퍼주니까 이렇게 너무 서운한 거죠. 그 양가 차별하는 것 같아서 맞아. 서운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 친한 언니는 시댁 갈 땐 남편이 그렇게 소고기를 산대요. 자연스럽게. 부모님 좋아하신다고. 에이 뿔뿔로. 그렇죠. 예. 근데 또 처갓집 갈 때는 남편이 그냥 슬쩍 돼지고기, 삼겹살. 삼겹살 구워 먹을까? 이러면서 이제 사가서 서운해. 그게 그렇게 마음이 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좀 그날 틀린다고 뭐 저 하더라고요. 삼겹살이 땡겼겠죠. 또 편들해, 또
것들이 왜 그려?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정말. 있고 이제 뭐 저 시댁하고 친정의 용돈 차이 이거 맞아. 또 하나는 이쪽 저쪽에 조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조카들한테 주는 용돈 용돈의 주는. 차이 이게 또 크다고. 그것도 마음 쓰는데요.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아유 머리 아파. 이게 참 치사한데 네. 인간은 어떤 부분에 있어건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부부 사이에도 똑같이 나타나는데 막상 여러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커너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손해를 볼 때 하고 이익을 볼 때 다들 마음에 와서 닿는 부분을 충격이라고 감안을 했을 때 우리가 이익을 볼 때에 비해서 손해를 볼 때 실제 충격이 2.25배가 더 크다는 거예요. 재밌죠? 결국은 우리가 똑같은 아내와 똑같은 남편, 공평하다고 하는 부부 관계로 산다 하더라도 내가 뭔가 내 아내 혹은 내 남편에 비해서 뭔가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손해를 본다 생각하면 그게 안쪽에서 충격파로 작용을 하는데 이게 차곡차곡 쌓인단 말이에요. 네네. 쌓이고 우리가 왜 유리병 같은 거 조금씩 타격을 조금씩 주면 처음엔 잘 모르지만 나중엔 한 방으로 그 관계가 마치 그 유리병이 딱 쪼개지는 것처럼 관계 타격이 올 수 있거든요. 지금 이런 불공평이 또 이런 차별이라고 느끼는 것 또 이런 누적된 감정들이 30년은 이 부부들에게 이 주제가 결코 쉬운 주제도 아니고 때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도 갈 수 있는 주제라고 봐야죠. 네, 그러면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처가댁에 다 퍼주는 효녀 아내 어떡합니까? 아내는 획득 지위를 즐기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지위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주 크게 나누자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귀속 지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성과를 내서 얻게 되는 획득 지위라는 게 있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이 사례를 중심으로 봤을 때 딸이라는 것 그리고 또 다섯째라고 하는 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죠. 나에게 주어져서 나에게 처음부터 있었던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없던 그 사회적 지위인데 이걸 우리가 귀속 지위라고 할 거고요. 그런데 지금 아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거기서 부모님을 더 누구보다 더 잘 모시고 또 형제들까지 모시면서 사실상의 그 집안에 마치 가장인 듯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역할들은 획득주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딸이 태어날 때 어떤 환경으로 태어났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곧 내 아내가 어떤 환경으로 태어났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아들만 귀하게 여기는 집에 딸로 태어났어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비교당하고 차별받으면서 동시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컸겠죠. 또 한 가지는 다섯째예요. 7남매 중에 다섯째라는 건 존재감이 아예 없는 겁니다. 밥 먹을 때 없어져도 왔는지 안 왔는지도 잘 몰라요. 맞아. 그런 상황에서 내가 자식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을 텐데 이건 세 가지 경쟁이 발생하는 거죠. 하나는 뭐냐? 충성 경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식으로서 누가 더 잘해서 그 이름이 그 입에서 한 번 더 나오고 머리에 손이 한 번 더 가는가. 이게 형제 많은 집에서는 보통 일어나는 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정 경쟁이 있습니다. 이 충성 경쟁이라는 것은 모두 가운데 내가 압도적으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서 인정을 받는 것 그 이상의 의미라면 네. 인정은 내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줘도 좋은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딸이고 다섯째이지만 그러나 존재하는 인간이라는 건 알아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인정 경쟁이 있는 거고 나머지 하나가 있다면 그 경쟁은 아마도 순위 경쟁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충성하는 사람들 중에 나는 몇 번째인가 타고난 건 다섯째이지만 충성하는 데 있어서 나는 몇 번째인가 요 순위를 누가 매길 것인가 그게 이 어쩌면 아들이 있고 딸들이 여럿이 있지만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그것들이 발생할 텐데 지금 이 다섯째인 딸, 이 아내에게는 이게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이제 원가족에 대한 인정 욕구, 원가족에 대한 충성 욕구, 원가정에 대한 순위 욕구라고 볼 텐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 평생의 주제였다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60대라는 건 아내도 그 연령에 근접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아내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아직 해결되지 못한 심리학 용어로는 미해결 과제로 자기의 인정과 충성과 순위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만한 주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7남매 중에 다섯째니까 1남이, 2남이, 3남이, 4남이, 6순위, 7순위.
그러니까 5순인데 네.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감이 없는 그런 다섯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도함으로써 좀 인정받고 싶은 그런 그렇죠. 거다 이 말씀이시죠. 듣고 보니까 이게 참 안타까워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성장하고 나서 네. 효도를 통해서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하고 또 한편으로는 친정 식구들이 그걸 다 알면서 좀 방관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네요. 저희 심리학 영역에 요새 왜 심리 검사하는 거 TV에서 많이 네, 보시죠? 맞아요. 네. 그 중에 많이 알려진 거는 뭐 집도 그리고 사람도 그리고 나무도 그리고 이런 그림이 있는데 요건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심리적인 부분들을 보는 거고요. 요것과 비슷한 또 다른 그림 검사 중에 KFD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흔히 이게 동적 가족화라고 하는 건데 가족 전체를 그려서 가족의 거리라든지 뭐 누구를 먼저 그렸는지 누구를 크게 그렸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사람이 가족들과 어떤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그림 검사인데 보통 이렇게 친정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크거나 혹은 뭐 남성의 경우에는 자기 본가에 대한 애틋함이 큰 경우에는 대개 그 동적 가족화 안에 보통은 핵가족이 들어가는데요. 이 친정이나 아니면 이런 본가처럼 원가족에 대한 애틋함이 크신 분들은 이 동적 가족화 안에 원가족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실제 핵가족과 이 원가족 사이의 거리를 보면 원가족 사이의 거리가 훨씬 더 가깝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인가? 되게 우리가 가족의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의 울타리라는 게 있어서 여기까지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1차 가족으로 대개는 핵가족을 선택하는데 대개 원가족에 대한 이런 충성, 인정, 순위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원가족을 먼저 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가족의 범위가 넓다는 거죠. 이 그림이 굳이 아내가 그 그림을 그리지 않다 하더라도 분명한 건 있어요. 이 가족에 있어서 단순히 이 딸이 혼자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딸들 간의 경쟁이 또 있어요. 딸들이 아들을 제외하고 딸들이 이상하게 아들들이 좀 시원찮은 집은 딸들이 그렇게 부모님들을 잘 모시려고 경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놀라울 정도로 그 딸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누가 잘하나 경쟁을 하는데 이 경쟁은 대개 외부에서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아주 치열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야말로 우리 아들이 최고야 이러고 기르는데 이게 출가하고 각자의 가정을 가진 다음에는 딸들이 자라기 시작하면 아이고 아들 다 필요 없어 역시 우리 딸이 딸이다. 최고야 막 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딸들은 으쓱해서 그렇죠. 그 시너지를 더 발휘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아는 언니도 남매거든요. 네. 근데 진짜 부모님이 연세 드시고 이렇게 아플 때 있잖아요. 딸아, 나 좀 병원 데려다 다오. 딸아, 나 아프다. 이럴 땐 꼭 불러요. 근데 꼭 중요할 때는 아들을 찾는데. 그래, 재산 90%를 아들한테 다 줬대요. 그럼 그거예요, 언니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 지금까지 부모한테 다 잘했고 지금 효도하고 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난 너무 속상하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은 네. 마음에 막 그렇게 100%를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딸의 마음이 과연 편할까요? 어떨까요? 본인은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불안을 낮추는 겁니다. 맞아요.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내가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올라오고 있는 죄책감이나 불쾌감이나 아니면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낮춰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마음이 불안하거나 그럴 때 자꾸 전문가들이 움직이세요. 바깥으로 자꾸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 얘기는 뭐냐?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들을 분산시키는 거거든요. 맞아. 딸이 친정 부모를 향해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한다는 건 내게서 순위에서 늦춰질까, 인정을 못 받을까, 충성 경쟁에서 밀릴까에 대한 불안을 낮추는 경험을 하는 거고요.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딸은 승리하고 싶어요. 이기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왜냐? 충분한 인정을 받아서 만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화 상태가 돼야지 이 경쟁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 경쟁은 끝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 보겠습니다. 애착 손상 치유를 시작하라. 애착 손상 치유. 대개는 이렇게 아들 중심으로 그렇게 딸은 존재감 없이 성장했던 세대가 있었죠. 이런 세대들 중에 딸이 그냥 그래 좋아 나는 나대로 살겠어 이렇게 산 집이 있는 반면에 아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아들에게 주어졌던 그 사랑을 내가 얻고 싶어서 부모를 향해서 정말 못 닿을 수 없는 그 손짓을 한 딸들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눈물겨운 인생투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상황에 우리가 되게 부모는 무관심하고 나는 다가가려고 하면 그 닿을 수 없는 간격 때문에 사람은
그야말로 심정의 지속적 상처를 입게 되는데 이런 상태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거리를 두고 나는 충분히 안아주는 환경 속에서 성장하지 못한 경우는 애착에 손상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애착에 대한 손상은 나에게 무심했던 부모가 어렸을 때도 안 해줬는데 크면 할까요? 못하거든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나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기만 하고 그 닿을 수 없는 경주를 하게 될 때 보는 사람도 안타까워요. 그런데 남편은 이걸 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것 때문에 남편도 상처를 받고 있잖아요. 내가 아픈 시점에 엄마 농사 짓는데 거기 그 자리에 가 있다는 거 나도 나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섭섭합니까? 맞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 애착 손상에 대해서 아내에 대한 치유를 남편이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기 위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남편이 기억 정리부터 해야 될 겁니다. 기억 정리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당신이 전체 7남매 중에 5째로 태어나면서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게 간절했는지 어떤 게 가장 속상했는지 그때 그 마음도 그랬지만 그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참 잘 자랐다. 당신 참 애썼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과거를 들어주고 들어준 과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힘들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 부모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네네네. 이 부분 되게 중요할 거고 이런 상황에서 정리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위로도 좀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들어보니 이제 알겠다. 네. 그리고 당신이 겪었던 그 세월을 보니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것도 내가 알겠다. 요 정도까지 기억 정리와 더불어서 과거에 대한 위로를 함께하는 게 애착 손상에 대한 첫 번째 과정이 될 겁니다. 네, 아내의 어린 시절을 좀 함께 들여다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부모와의 애착 관계에서 어떤 손상이 있었는지 남편이 좀 대화를 통해서 세심하게 아내를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부분 중에 우리가 위로하거나 과거를 정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네.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현재 단계로 넘어야 될 겁니다. 현재. 그건 바로 뭐냐면 능력 정리예요. 그래서 당신이 60년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해왔는지 어떤 기여를 집안에 해왔는지 친정에는 어떤 기여를 했고 또 우리 집에는 어떤 기여를 했는지 그 기여 과정에 당신이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했는지 그 상황을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 시점에 당신이 해내고 있는 이 엄청난 자리를 한번 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 뭐냐? 당신은 이미 획득주의를 충분히 누렸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충분히 잘할 능력이 있고 이미 장녀로서의 역할처럼 그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의 공로를 지금 치하하고 동시에 그 치하를 통해서 마음속에 나는 아직 인정받고 싶다는 그 목마름에 대한 정서적 조율을 해주는 거예요. 충분히 만족은 되지 않을 거예요. 왜? 당사자는 원래 부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서 나와 가장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이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새로운 인생 정리가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생각하게 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남편이 말본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침착하게 이렇게 대응을 해주는 게 아니고 뭐 얘기를 듣고 뭐 이러다가 한마디 툭 뱉어요. 애정결핍이구만. 애정결핍이야. 그래.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사랑 그렇게 못 하면 안 받았어 돼. 당신 말이야.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단정 지어버리는. 남편이 그쵸. 주의해야 될 건 또 뭐가 있고. 애정결핍이구만 그 말 해도 괜찮아요. 네. 그래요? 대신 당신 결핍된 그 부분 나도 내가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면 아주 엑설런트예요. 근데 애정결핍이구만 그러면 말 그대로 상처를 다시 벌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건 친정에 대한 어떤 충성이나 인정을 나무라거나 비하하거나 혹은 평가절하하는 건 앞으로의 경쟁을 더 부추기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친정을 나쁘게 본다든지 그 충성에 대해서 폄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단 정지해야 될 겁니다. 근데 사연 속 남편이 참 심성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때때로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뭐 용돈도 보내주시고 여행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아내가 친정에 뭐 갖다 주는 것도 허락하잖아요. 근데 진짜 남자분들 많이 그래요. 처가에 뭐 갖다 줬다 그러면
뭘 그런 걸 갖다 주면 소리 지르고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사람도 많거든요. 그쵸. 허락했다는 것 자체가 참 착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잖아요. 시댁에 그 정도 좀 잘해보라고. 그렇죠. 이런 경우 있어요. 맞아요. 이럴 때 마음고생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싸우죠. 뭐 마음고생으로 끝나면 그래도 아유 그냥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툼으로 가게 되면 이 주제가 쉬운 주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잘 해결되지 않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아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내가 그 전하고 다르게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걸 먼저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죠. 자, 다음 솔루션 보겠습니다. 네 번째. 천천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요청하라. 천천히.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아내가 친정에 잘하고 있어요. 효도가 나쁜 짓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가 효도하는 것에 대해서 멈추라고 얘기할 명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가 어렵기도 하고 더군다나 남자이고 남편이고 지금 60대라면 우리가 20세기의 감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 당신 친정에 잘한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하나를 꼬치꼬치 따진다? 굉장히 속 좁은 남자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 못하는 바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요청하는 바에 대해서 얼버무려서 왜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지가 아니라 먼저 기분부터 나빠요. 왜냐하면 맞아. 아내는 인생 주제를 향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걸 전혀 읽어주지 못하고 남편이 나에게 호의적이긴 하더라도 진짜 내가 원하는 걸 어떤 것인지 짚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내는 남편 쪽 혹은 시가 쪽의 이야기가 잘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살아가면서 시가 쪽에 약간의 말 못할 상처가 있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부부는 적어도 비슷하게는 균형점을 찾아야 됩니다. 이럴 때 남편은 뭘 해야 되는가? 최소한 아내에게 내가 당신한테 이 친구 처가에 하는 거에 대해서 난 당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또 있으니까 갑자기 멈출 수는 없겠죠? 그런 순간에는 내가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도 많이 연로하셨지 우리 엄마 아버지도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한 2가지는 좀 필요할 것 같아 해서 2가지 혹은 3가지 아무리 많아도 3가지가 넘지 않는 선에서 아내에게 아주 구체적인 항목들을 좀 요청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건 얼버무려서 크게 잘해 이런 게 아니라 이를테면 여보 내가 어디가 예뻐? 그런다면 당신 얼굴이 뭐 다 이건 예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아니지. 눈이면 눈, 코면 구체적으로. 코, 입이면 입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실제 보여줄 수 있는 실천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구체화해서 그 실천력을 보이고 그걸 통해서 여기서 인정받을 기회를 만들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께 그만 좀 잘해드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저 2가지만 그러니까 천천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요청해라 이 뜻이잖아요. 네. 그런데 네. 그 천천히라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정확히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거든요. 이 아내가 60년 부모를 향한 달리기를 해왔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살았는데도 이 달리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이걸 한꺼번에 멈출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부모님이 많이 연로하실 거예요. 그래서 더 애틋한 점은 있는데 그 과정에 적어도 저는 이게 한 3년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천천히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집안에서의 공로, 사람은 온도를 향해 가고 자기의 기쁨과 성취가 있는 곳을 향하게 됩니다. 이 집안에서는 굳이 경쟁할 이유가 없는 집안이거든요. 내 핵가족과 내 시가 쪽에는. 그러나 아직 친정에는 달려가야 될 길, 경쟁해야 될 길이 남아있는데 그게 1단은 부모고 2단은 형제인데 이런 경우 부모가 먼저 돌아가시면 사실상 형제 간의 경쟁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경쟁의 기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하실 게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두시고 천천히 이 집안에서 공로와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남편이 끊임없이 칭찬도 하지만 이 가운데 공로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뭔가 하려면 불협화음이 생기죠. 그쵸. 3년은 이렇게 제법 긴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3년 동안 이렇게 잘 지내다가 불쑥 그 화를 낸다거나 불쑥 또 딴소리를 해버리면 원점으로 돌아가요. 혼란스러워. 그렇죠. 그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네. 돼요. 마음을 좀 다스려야죠. 오늘이 네. 광복절이잖아요. 맞아요. 사실상 굉장히 아름답고 중요하고 우리나라엔 역사적인 날인데 나라도 광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독립하는 것처럼 인생도 좀 독립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좀 독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용한 상담소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아쉬운 날이죠. 왜냐하면 연휴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네. 그러나 오늘은 정말 의미 있는 날입니다. 네, 오늘 앞서 이호선 전문가가 말했다시피 오늘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날입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오늘이 어떤 날인지 한번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